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하얀 평원 아래 바람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얼음이 오랜 세월의 기억을 간직한 곳에서 고대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고 규칙적이며 무시할 수 없는 진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구 동토층 깊은 곳에서 센서가 알려진 자연현상과는 다른 맥박을 감지했습니다. 몇 주 안에 러시아 과학 탐험대가 파견되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얼어붙은 황무지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역사와 인류 자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여러분을 시베리아 얼음 및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보지 못했을 곳으로. 얼음 밑의 신호. 그것은 조용히, 거의 의미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쿠츠크에서 어느 추운 아침에 기록된 희미한 진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작은 지각 변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측정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진동은 완벽한 리듬으로 8분마다 맥박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지구 물리학자인 미하일 오를로프 박사가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의 근원은 시베리아 황무지의 외딴 지역으로 추적되었습니다. 정착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바람이 끊임없이 울부짖고 땅이 수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곳입니다. 오를로프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표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얀 침묵의 바다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추 아래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틀림없었고 깊고 꾸준했으며 마치 지구가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아래를 스캔했습니다. 데이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의 0.5km의 단단한 얼음 아래에는 광대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었습니다. 구부러지고 대칭적이며 의도적이었습니다. 자연은 그런 시선 속도서다. 질서로 건설하지 않습니다. 윤곽선은 장비의 범위를 넘어 뻗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묻혀 있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빙하 형성이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어 캠프를 가로질러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아래에서도 맥박은 희미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계기가 떨렸습니다. 땅이 리듬에 맞춰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를로프는 장비를 끄기 전에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래의 땅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드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철 비트가 고대 얼음을 자르자 툰드라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질러 천둥처럼 울리는 깊고 금속적인 공명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나침반이 회전하고 모든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그러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팀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딥프로스트 작전. 임무는 수평선에 간신히 닿는 창백한 시베리아의 햇살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공기는 매서웠고 추위는 끝이 없었으며 툰드라는 침묵했다. 방해받기를 기다리는 하얀 사막이었다. 러시아 과학탐사대는 그들의 임무를 딥프로스트 작전이라고 불렀다. 서류상으로는 지질 조사였다. 사실 그것은 누구도 전에 마주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미하일 오를로프 박사는 기계가 굉음을 내며 작동을 시작하자 주 시추 플랫폼 근처에 서 있었다. 처음 몇 미터는 평범했다. 얼음, 바위, 더 많은 얼음. 그러다가
오전 9시 12분 정확히 드릴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돌도 아니고 얼어붙은 흙도 아니었다. 울리는 무언가였다. 금속성. 진동이 깊은 종소리처럼 땅을 통해 울려 퍼지며 발밑에서 진동했다. 소음은 캠프를 잠재웠다. 드릴 작업이 멈추자 공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를로프는 더 작은 코어 샘플을 채취하라고 명령했다. 올라온 것은 팀원들을 말을 잃게 만들었다. 매끄럽고 은색의 물질 조각이 만지면 희미하게 따뜻했다. 액체처럼 빛을 반사했었지만 어떤 도구로도 긁을 수 없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손바닥에서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다고 맹세했다.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기 센서가 깜박이고 나침반이 맹렬하게 회전했으며 장비가 이유 없이 꺼졌다. 얼음 밑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강해져 천막을 통해 진동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기술자가 속삭였다. 둘째 날 레이더 스캔은 불가능한 것을 드러냈다. 영구 동토층 500m 아래에 거대한 물체가 놓여 있었다. 대칭적이고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었다. 윤곽선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복도를 닮았다. 첫 번째 탐사 카메라가 내려졌을 때 피드가 깜박이다가 안정되었다. 잠시 동안 화면에는 흐르는 기호로 덮인 이음마에 없는 금속 벽의 터널이 나타났다. 탐사선에서 나온 빛이 패턴 위로 반짝이며 구조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오를로프는 말없이 지켜봤다. 이건 지질학이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건축이야. 몇 시간 안에 정부는 해당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선포했다. 군대가 도착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환경 위험이었다. 하지만 화면에서 깜박이는 이미지를 본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금지된 영상. 드릴이 마지막 얼음층을 뚫고 나자 모든 것이 변했다. 며칠 만에 현장은 군인들에게 포위되었고 연구 캠프는 출입 통제 군사 구역으로 바뀌었다. 카메라가 압수되고 데이터가 봉인되었으며 모든 과학자는 새로운 침묵 명령에 서명해야 했다.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각이 살아남았다. 보호홀 내부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소형 검사 카메라가 짧은 비디오 43초 분량을 캡처했다. 몇 달 후 암호화된 포럼에 유출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는 잊을 수 없었다. 영상은 카메라가 좁은 수직 통로를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빗줄기가 얼어붙은 벽을 가로질러 깜박거리다가 금속에 부딪혔다. 아래 표면은 매끄럽고 굽어입어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게 빛났다. 렌즈가 조정되자 거대한 복도가 나타나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벽은 살아있는 듯 푸른 빛으로 희미하게 맥동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피드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벽에 겨냥했다. 빗줄기가 닿는 순간 빛나는 기호가 살아나 금속 표면 전체에 완벽한 순서로 퍼져나갔다. 몇 초 동안 방은 깨어난 듯 보였다. 그러다 카메라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이미지가 검게 변했다. 온라인에 나타난 지 몇 시간 만에 비디오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삭제되었다. 게시한 사용자는 사라졌다. 백업 파일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 심지어 다크넷 아카이브조차도 정적만 반환했다. 질문을 받자 러시아 관리들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존재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발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몇몇 전직 기술자들은 비디오에서 본 빛은 반사가 아니라 반응이라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마치 우리를 알아본 것처럼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는 공개적으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금지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얼음 밑에 희미한 푸른 빛, 어둠이 깜박이고 되돌아보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다. 변칙적인 자기장. 금지된 영상이 공개된 후 몇 주 동안 시베리아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종류의 이상 현상이었죠. 나침반이 여기에서 실룩거리고 드론이 저기에서 코스를 벗어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곧 정전구역이 나타났습니다. 항공기는 딥프로스트 작전 지역 위를 통과할 때 모든 항법 장치를 잃었습니다. GPS 신호가 사라지고 통신선이 끊어지고 드론은 마치 얼음 밑에서 무언가가 뻗어나와 만진 것처럼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기상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 폭풍도, 대기 왜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 스파이크가 다닐 고정 지점, 즉 봉인된 연구구역의 정확한 좌표에서 바깥쪽으로 방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리듬으로 8분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올로프 박사가 한때 지구의 심장 박동이라고 묘사했던 것과 같은 맥박을 반복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주민들은 이상한 사건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록대가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밤하늘은 수평선을 따라 희미하게 푸른색으로 빛나며 파도 대신 기둥 모양으로 반짝였습니다. 에벤키족 사냥꾼들은 얼음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팽팽한 금속 같은 낮은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만히 서 있으면 가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제한구역 내부에서는 그 효과가 더 강했습니다. 자력계가 불규칙하게 급등하고 나침반이 통제불능 상태로 회전하고 금속기기가 저절로 진동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 시간과 소리를 왜곡시키는 느낌을 묘사했습니다. 거대한 자기 폐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썼습니다. 개인 노트에서 올로프 박사는 불안한 문구 하나를 휘갈겨 썼습니다. 장이 의식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위성 스캔 결과 나중에 얼음 밑에 있는 기하학적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6개의 뚜렷한 열 신호가 중심 코어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으로 마치 설계된 패턴처럼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연 과정도 그러한 정밀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화산 활동도, 지진 응력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에게는 자기적인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금속 복도를 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질학의 맥박이 아니라 의도의 맥박이었습니다. 고대 건설자의 이론. 시베리아 툰드레 봄 햇살이 돌아오자 위성사진은 눈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밑에 완벽한 선과 대칭호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회수된 파편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곧 불가능한 것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합금은 결정 구조나 단조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물질처럼 온도 변화에 반응하여 이동하고 적응하고 거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이리나 페트로프 박사는 금속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된 물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속벽에 새겨진 표시는 수수께끼를 더했습니다. 기호는 글자나 숫자가 아니었지만 DNA 나선, 조개 껍데기, 심지어 은에서 발견되는 수학적 비율을 형성했습니다. 한 언어학자는 글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기하학을 통해 말하는 패턴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이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홀에서 속삭여지고 그 다음에는 암호화된 과학 포럼을 통해 퍼졌습니다. 어쩌면 그 물체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대격변이 1만 2천 년 전에 지구를 휩쓸었을 때
얼음 밑에 묻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는 자연적인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변칙 현상. 주변의 방사성 탄소층은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통제된 열이 아래에서 방출된 것처럼 말입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추가적인 방을 암시했습니다. 완벽한 대칭으로 배열된 원형 홀은 각각 동일한 나선형 코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건축가가 얼어붙은 하늘로 사라진 북쪽 빛의 땅인 히페르보레아의 신화를 연상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메르와 노르웨이 전설, 즉 지구로 내려와 북쪽으로 후퇴하여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빛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외계인 가설. 한여름이 되자 시베리아 변칙점에 대한 소문은 러시아를 넘어 퍼져나갔다. 이상한 합금에 대한 유출된 분석은 전 세계 연구소를 경악하게 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자연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심우주 주파수와 동일한 리듬 신호를 방출했다. 마치 물질이 응답하는 것 같았다. 유럽 우주연구위원회회 에티엔 모렐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우리는 폐허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기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팀은 매장된 구조물의 레이더 스캔을 고대 성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그 형성이 1만 2천 전에 나타났던 별자리와 일치하였다. 그것은 하늘에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누군가 하늘에 말하기 위해 그것을 지었습니다. 나사는 침묵을 지켰지만 나중에 기밀 해제된 문서는 동일한 좌표에 대한 지구의 전자 활동을 보여주었다. 사석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을 방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제한구역 근처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활동을 보고했다. 계측기가 저절로 켜졌다. 라디오는 심장 박동처럼 맥동하는 정정이로 가득 찼다. 푸른 빛이 얼음의 틈새에서 희미하게 솟아올라 처음부터 그 장소를 괴롭혔던 핥은 리듬과 동기화되었다. 그러다 신호가 왔다. 시추공 근처에 자기 배열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리에 패턴화된 버스트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메시지는 하나의 인식 가능한 시퀀스를 형성했다.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고대 수메르 음운과 비교했다. 느슨하게 번역된 그 단어는 귀환을 의미했다. 그 순간부터 논쟁이 바뀌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잊혀진 인간 기술의 증거를 보았고 다른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은 지능의 증거를 보았다. 그러나 모두는 하나의 불안한 진실에 동의했다. 시베리아 아래의 구조물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활동적이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수석 과학자의 실종. 미하일 올로프 박사가 사라졌을 때 북극의 바람은 그의 흔적을 모두 삼켜버렸다. 마치 얼음 자체가 그를 다시 데려간 것처럼 당황함도 소음도 없이 조용히 일어났다. 실종되기 며칠 전 올로프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팀을 피하고 잠을 거부했으며 엉뚱한 필체로 페이지마다 메모를 채웠다. 그는 조수에게 구조물이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자기장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의식이 있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 증인들은 어느 늦은 밤 시추공 근처에 혼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얼굴은 계기판의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그의 발밑땅은 윙윙 거렸는데 탐험, 시작 이후 줄곧 원정대를 괴롭혀온 8분 간격의 맥박과 똑같았단다. 그의 마지막 송신은 모스크바에 있는 동료에게 새벽 3시 11분에 보내졌다.
메시지에는 단 4단어만 포함되어 있었다. 입구를 찾았다. 몇 시간 후 딥프로스트 작전의 모든 카메라 피드가 꺼졌다. 6분간의 완전한 정전. 전력이 복구되었을 때 올로프는 사라졌다. 그의 코트와 장갑은 의자에 남아있었다. 그의 신분증은 여전히 콘솔에 매달려 있었다. 밖에는 눈이 손대지 않은 듯 매끄럽고 완벽했으며 방해받지 않았다. 발자국은 없었다. 수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드론은 수킬로미터의 얼음을 스캔했고 열 감지기는 해당 지역을 휩쓸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열도, 움직임도, 심지어 그의 무선 태그 신호조차 없었다. 현대 러시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과학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48시간 이내에 기지는 폐쇄되었다. 군인이 과학자들을 대체하체했다. 모든 데이터 서버가 압수되었고 모든 통신이 파괴되었다. 연구팀 가족에게는 엄격한 비밀 유지 명령이 내려졌고 몇몇 구성원은 재배치되었으며 2명은 그 직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했다. 몇 달 후 올로프의 음성 기록 조각이 암호화된 서버에 나타났다.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하나는 살아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문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진실된 것과 진실된 것을 기억하는 것 사이의 경계야. 그리고 그건 우리를 기억해. 현지인들의 속삭임. 오퍼레이션 딥프로스트. 작전에 봉인된 경계선을 훨씬 넘어 시베리아 황무지의 삶은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툰드라의 토착민인 에벤키족 사이에서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은 밤에 땅에서 올라오는 낮은 웅성거림, 마치 지구가 숨쉬는 것과 같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로들은 그것을 심층 냉기의 숨결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것이 얼음 밑에 묻힌 고대 존재, 즉 최초의 인간이 이 땅을 걷기 훨씬 전에 별에서 온 빛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태양의 빛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지하에 홀을 지었다고 한다. 세상이 얼어붙자 그들은 하늘이 떨리기 시작할 때 깨어나겠다고 약속하며 스스로를 봉인했다. 이제 그 떨림이 돌아왔다. 술록 목동들은 눈틈새로 파란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바람에 실려오는 목소리, 즉 말이 아닌 멜로디컬하고 깊은 음조가 자기장의 웅성거림에 맞춰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소리를 느리게 재생했을 때 반복되는 간격이 드러났는데 거의 찬송가와 같았다. 어느 날 밤 얼어붙은 달 아래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구름을 꿰뚫는 수직 광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오로라보다 밝았지만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한 노인 사냥꾼은 하늘이 움직임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관들이 해당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고 빛이 닿았던 눈에 그을린 자국만 발견했다. 원로들은 더 이상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한 여인이 마침내 기자에게 속삭였다. 숨쉬는 빛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가 그것을 방해했는지 기억합니다. 외부인에게는 그것은 민속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였다. 그리고 시베리아 지하의 자기장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툰드라 전역에서 보이는 빛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면서 회의론자들조차 괴롭히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위성 증거 및 글로벌 반응. 가을이 되자 시베리아 지하의 미스터리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툰드라 위를 도는 위성들이 이상한 데이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수천 년 동안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열 신호였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센서 오류로 치부했다. 그러나 측정값은 8분마다 규칙적이고 대칭적으로 반복되었다.
유럽 우주국은 얼음 밑에 완벽한 육각형으로 배열된 6개의 뚜렷한 열원과 각각 중앙 코어로 수렴하는 희미한 에너지 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분석가는 지질학적인 것이 아니다, 기하학적이다 라고 말했다. 나사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지만 공개적인 언급은 거부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비자연적인 열 행동과 잠재적인 구조적 정렬이 언급되었다. 시베리아에 묻힌 것은 무엇이든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고 그 패턴은 변화하고 있었다. 곧 눈 속에 있는 각진 그림자로 둘러싸인 거의 1km 1km 폭의 원형 함모를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며칠 만에 모든 기록 보관소에서 이미지가 사라졌다. 관계자들은 그것들을 데이터 유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원본을 본 사람들은 그 형성이 진짜라고 맹세했다. 각국 정부는 신속하게 반응했다. 러시아 호송대가 북쪽으로 이동했다. 영공이 제한되었다. 미국과 중국 위성들은 같은 좌표를 스캔하기 위해 궤도를 조정했다. 심지어 바티칸도 어떤 진실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애매한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가 유출되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다. 군사시설인가, 고대 도시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가. 토크쇼에서는 외계 기술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과학계는 분열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투명성을 요구했고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경고했다. 한 물리학자는 만약 그것이 인공적인 것이라면 묻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2월 전 세계 천문대가 윗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희미한 전자기파를 포착했다. 그것은 시베리아 얼음 밑에서 처음 감지된 것과 같은 주파수였다. 마치 신호가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깨어남인가? 경고인가? 시베리아에 다시 겨울이 찾아오자 툰드라 위 하늘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유럽 전역의 천문학자들이 대기권 상층부의 왜곡 현상을 보고했는데 디프로스트 변칙 현상과 동일한 좌표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잔물결이 퍼져나갔다. 봉쇄된 지휘 통제소 내부에서 신호는 진화했다. 한때 간헐적이었던 맥박은 이제 끊임없이 규칙적이고 살아있었다. 더 이상 배경소음이 아니라 깊고 울림이 있는 구조화된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승무원 중 일부는 콧노래 속에서 단어를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음절이 이해의 가장자리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불가능한 일이 확인되었다. 소리는 변조를 전달했고 패턴은 인간의 음성과 동일했다. 신호는 단순히 방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 12월 3일 새벽 2시 14분 세상이 떨렸다. 전 세계 자력계가 동시에 급증했다. 위성들이 깜박거리며 꺼졌다. 오를로프가 처음 기록한 것과 같은 간격인 8분 동안 지구 자기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영구 동토층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얼음에는 희미하게 푸른색으로 빛나는 균열이 생겨났다. 카메라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느리고 규칙적인 섬광을 포착했는데 이는 신호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패턴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숨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깨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칠레에서 그린란드까지 동일한 주파수가 행성의 자기장을 통해 희미하고 동기화된 전 세계적인 방식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시베리아 아래의 구조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깥으로 뻗어 있었다. 이론은 과학계를 분열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가 수리기계 수천 년 만에 다시 활성화된 고대 원자로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간섭에 의해 촉발된 마지막 시퀀스, 경고 또는 소환을 의미하는 메시지라고 믿었다. 해독했을 때 블랙아웃 직전의 마지막 전송은 세계의 단순한 기하학적 기호를 드러냈다. 하나는
빛의 귀환을 의미하는 고대 에벤키 조각과 일치했다.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을 가로질러 바람이 다시 한번 울부짖으며 깊숙이 묻힌 비밀을 간직한 땅에 속삭임을 전한다. 눈은 다시 균열을 덮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완벽한 침묵 속에 봉인했다. 그러나 얼음 아래에서 센서는 여전히 희미한 진동을 감지하는데 마치 너무 멀리 있어 들을 수 없는 심장 박동과 같다. 어쩌면 잠자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시간 자체가 멈춰 있는 곳에서 고대의 무언가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기억하며 지속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응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